오스틴이 항상 선사하는 멋진 경기 정말 즐거웠고 레클레르의 멋진 활약과 베스타펜의 훌륭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레클레르가 2위를 놓친 것이 아쉽습니다. 내 생각에는 페라리가 22번째 랩에서 모든 것을 건 것 같아요. 이 경기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레클레르에게 그 랩을 더 허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노리스가 레클레르를 추월하기 전에 이 랩 일찍 멈출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레클레르와 해밀턴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리스와의 싸움에서 많은 시간을 잃게 될 때에 왜 두 페라리 드라이버를 싸우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페라리 드라이버들이 올게도 말하듯이 우리는 트랙에 있을 때 싸우는 것이 맞으니까요. 사실 해밀턴에게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랙에서 샤를이 한 행동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나요? 샤를은 어떤 드라이버처럼 위치를 방어했으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팀이 피트박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다툼을 허용하면 결국 노리스에게 2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하셔서 이 채널에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든 응원 메시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에피소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해밀턴이 레클레르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1F 미디엄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엄 타이어가 소프트보다 그립이 더 좋고 이 구간에서 샤를이 진로를 교차하며 아주 훌륭하게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해밀턴은 바로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 이 경우 해밀턴이 추월할 수 없고 이후 레클레르가 박스에 멈추면서 해밀턴이 노리스 앞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밀턴은 노리스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해밀턴도 선두 그룹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여기서도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밀턴이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여기서도 다른 경로를 시도하고 교차하려고 시도하며 해밀턴은 레클레르를 추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레클레르가 이후에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두 드라이버가 두 가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레클레르는 출발 시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하면 안 되는 드라이버 중 하나이고 해밀턴은 미디엄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 두 가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다른 드라이버보다 먼저 멈춰야 합니다. 왜 트랙에서 싸우게 두나요? 즉 두 드라이버가 서로 싸우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누구도 상대 드라이버를 당연히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팀이 이 경우 레클레르를 먼저 멈추게 하여 이러한 순간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적수인 맥라렌과 레드불, 이 경우에는 베르스타펜이 경기의 적수가 아니었지만 또는 메르세데스와의 싸움에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이런 상황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체 싸움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 맥락을 이해하시고 이후에 페라리 경기의 긍정적인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점이 많습니다. 여기 해밀턴과 레클레르의 두 온보드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충돌이 여기 직선 구간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즉 직선 구간에서 시작된 충돌이 여기서 레클레르가 내부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밀턴이 외부에 있고 따라서 레클레르가 방어하고 있으며 그 이후 해밀턴이 내부를 지나가며 샤르를 추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페라리가 시간을 잃게 만든 싸움입니다. 제 생각에 레클레르가 2위를 차지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세계 랭킹과 모든 것을 다시 보기에 앞서 최종 순위를 함께 보면 베스타펜이 경기를 우승하고 노리스가 2위, 레클레르가 3위입니다. 결국 출발한 대로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제 예측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베스타펜, 노리스, 레클레르가 도착할 것이라고 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해밀턴이 4위, 피아스트리가 5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뒤를 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전략의 선택입니다. 즉 결국 모든 팀이 소프트와 미디엄을 선택했고 타이어 손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레클레르 덕분입니다. 레클레르는 스트롤과 보르토레토와 함께 소프트 타이어로 출발한 몇 안 되는 드라이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레클레르의 전략은 상대들에게 소프트 타이어가 경기에서 유력한 타이어임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처음에는 미디엄 하드가 가능한 전략이었지만 그는 상황을 조금 바꿨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팀이 샤를의 전략을 복사했습니다. 레클레르가 훌륭한 첫 번째 스틴트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노리스와의 레클레르 스틴트를 보여주기 위해 제가 원격 측정을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했고 함께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레클레르의 첫 번째 스틴트가 노리스의 스틴트와 비교되는 부분이며 마지막 랩에서 레클레르가 노리스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페라리가 맥라렌과 맞붙고 있으며 올해 경기 리듬에서 페라리가 여러 번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았고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번 경우 그는 경주 대부분에서 너리스를 뒤로 제압할 수 있었고 따라서 르클락은 특히 첫 번째 소프트 타이어 스틴트에서 뛰어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타이어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찰스의 달은 뒷타이어를 멋지게 찍은 장면도 나중에 볼 예정이며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먼저 텔레메트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18번째 랩을 선택했는데 이는 찰스 르클락의 스틴트가 덜 연장된 랩입니다. 그리고 르클락의 18번째 랩 2.3 9.8과 너리스의 랩 1.4 0.0의 차이를 함께 보겠습니다. 너리스가 ERS 구역에 있었음을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속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스네이크에서 르클락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너리스보다 훨씬 더 다른 타이어를 가지고 르클락가 얼마나 더 빨랐는지 보세요. 맞아요. 르클락은 소프트 타이어였고 너리스는 미디엄 타이어였지만 그래도 르클락 타이어가 더 많이 다른 상태였음에도 훨씬 더 빠르게 달렸고 스네이크 구간 시작에서는 너리스가 르클락에게 164ml를 따라잡았지만 구간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2.3을 얻었습니다. 0.2와 3, 이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234ml초입니다. 결국 르클락은 거의 0.4를 얻을 수 있었고 스네이크에서만 그 구간에서 그리하여 너리스에 비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리스가 DRS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클락은 없었지만 두 번째 직선 구간에서 너리스를 제어할 수 있는 필요한 격차를 갖게 했습니다. 따라서 찰스가 큰 차이를 만들었고 그 첫 번째 구역에서 마법을 부렸습니다. 반면에 느린 구간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르클락의 매우 다른 타이어가 이 마지막 구간에서 그를 미끄러지게 했다는 것을 보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르클락은 매우 잘 방어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르클락과 노리스를 방어한 몇 가지 상황과 찰스가 만든 마법을 보겠습니다. 그는 종종 레이스 속도 관리에서 비판을 받지만 어제는 정말로 훌륭한 경기를 했고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벌스태펜이 또한 훌륭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MVP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구간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직선 구간의 브레이크 구간이며 두 번째 직선 구간 이후의 코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클락가 내부에 있는 상태로 브레이크 구간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너리스가 있으며 경로가 교차되고 너리스는 지나가려고 시도합니다. 르클락은 얼마나 많은가? 그는 심지어 흰색 선의 경계에 도달하여 트랙 제한 내에 있지만 경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너리스는 트랙 리밋을 너무 많이 벗어나서 흑백 깃발을 받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결국 페널티를 받지 않은 것은 잘했지만 르클락과의 이 경쟁에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잠시 볼륨을 낮추겠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여기 보세요. 너리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봅니다. 르클락은 처음에 외부를 주고 그런 다음 내부를 커버하지만 브레이크 시에만 이동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듯이 그는 브레이크 시에 내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리스는 외부로 가야만 합니다. 계속 진행하며 여기서 너리스는 트랙 제한을 벗어나며 중요한 트랙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맥스 버스태펜을 잡으러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고 또한 르클락을 더 확실하게 추월하려고 시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경기의 두 번째 부분에서 조금 기다려야 했으며 나중에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너리스의 이 트랙 제한은 또한 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트랙 제한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대가 당신을 트랙 밖으로 밀어내는 순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르클락은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지만 너리스의 경기에서 무거운 트랙 제한이며 많은 사람들이 논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월을 방어할 때 트랙 제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모두가 아쉽게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추월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월하려고 했고 트랙 밖으로 그로 밀려나서 나갔기 때문에 그건 트랙 제한이 아닙니다.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너리스가 시도했지만 이곳에서 르클락은 정말 잘 방어했고 내 생각에 마법을 부렸으며 너리스는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너리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르클락은 경주의 첫 부분에서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먼저 출발을 보고 그런 다음 르클락의 다른 타이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후방이 그렇게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관리했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물론 팀 라디오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르클락의 출발입니다. 그는 3위로 출발했으며 즉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여기서 그는 외부로 브레이크를 걸고 소프트 타이어로 출발했기 때문에 르클락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로 나가며 브레이크를 걸고 버스타펜은 내부를 커버하며 여기서 너리스를 측면에 두게 됩니다. 너리스도 공간을 제공한 것은 잘했으며 모두가 서로에게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트랙 제한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르클레르가 정말 잘했어요. 이곳에서 더 빠른 속도를 얻었기 때문이죠. 이 헤어핌에서 외곽으로 달리면 더 높은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중요했습니다. 페라리가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하는 선택은 솔직히 좀 논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죠. 중간 타이어를 르클레르에게도 장착해 주세요.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추천 전략은 미디엄 하드인데 결국 2번의 피트스탑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페라리는 소프트로도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르클레르가 소프트로 출발하고 해밀턴은 미디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해서 모든 것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페라리가 좋은 선택을 했고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르클레르가 경기 초반에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르클레르의 엄청난 방어를 보았습니다. 공격하고 방어할 때 르클레르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드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주 비판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많은 인터넷 전문가들이 르클레르가 아직 타이틀을 따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타이틀을 놓고 싸울 수 있는 차가 없었어요. 만약 그에게 좋은 차가 있다면 다른 많은 드라이버들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노리스도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고 있죠. 좋긴 하지만 르클레르와 노리스를 같은 차에 태운다면 누가 세계 챔피언이 될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경기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인츠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번 주말에 멕시코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레이스 주간인 것을 알고 있죠. 사인츠가 키미 안토널리에게 시도한 공격을 보고 그 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시도했고 키미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키미의 경기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인츠가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멕시코에서 오그리드 페널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맞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발표입니다. 그 실수로 인해 사인츠는 오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전에 말한 르클레르의 타이어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르클레르의 타이어가 매우 많이 닳았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내부 부분에 그레인이 있는 것을 보세요. 이 모든 그레인 때문에 경주차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열 과열로 인한 것이지 타이어의 열화 때문은 아닙니다. 다양한 팀 라디오에서도 정확히 말한 것처럼요. 이것이 타이어를 열화시키고 성능을 악화시킵니다. 후미 쪽이 많이 미끄러져서 트랙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소프트 타이어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르클레르가 경주 초반에 연료가 더 많이 있었을 때도 보았고 예를 들어 베르스타펜과 같은 경우 노리스도 경기 후반에 연료가 적을 때 보았습니다. 사실 노리스는 경기 후반에 르클레르를 바로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졌지만 소프트 타이어의 과도한 열과열 때문에 멀어졌다가 경주 끝 다시 가까워져 르클레르를 추월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 타이어의 상황은 열화가 많지 않았지만 타이어의 과열로 인해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자회견도 봤습니다. 즉 시상대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일종의 포스트 포디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리스가 매우 혼자 있는 모습을 보았고 베르스타펜과 르클레르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리스가 약간 실망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늘 보던 노리스가 아니고 매우 혼자 있는 노리스입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노리스입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성과에 대해 불평하고 항상 상대방을 변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스틴의 스프링 레이스에서 피아스트리에게 일어난 일을 그는 말했습니다. 피아스트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함께 세계 대회를 치르고 있으니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노리스는 시즌에서 세계 대회를 치르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공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한 순위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리스가 너무 순한 것 같고 솔직히 그에게서 챔피언 경쟁을 하는 기운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즉 그는 트랙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드라이버 같지만 세계대회 우승을 위한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노리스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피아스트리도 이번 주말에 약간 놓쳤습니다. 경주 끝에 두 페라리 뒤에서 5위에 도착했는데 이번 주말에 맥라렌이 객관적으로 페라리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제 생각에 맥라렌은 스프린트 레이스를 치르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설정 변경을 위한 많은 데이터를 놓쳤고 이는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차량을 높여야 했고 그러므로 벤투리 채널에서의 공기 역학적 하중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맥라렌의 주말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피아스트리와 함께 5위를 차지한 것은 호주인 드라이버에게 다소 미흡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맥라렌의 두 드라이버가 약간의 포인트를 잃는 것을 보았으며 반면에 맥스 페르스타펜은 놀라운 주말을 보내고 현재 40점 차이에 있습니다. 페르스타펜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의 이야기에서도 기억했듯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같이 페르스타펜이 그의 리더와의 격차를 네덜란드에서 104점에서 줄였고 이탈리아 몬자에서는 94점, 바쿠에서는 69점, 싱가포르에서는 73점으로 줄였으며 여기 오스틴에서는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를 40점까지 줄였습니다. 따라서 피아스트리는 346점, 페르스타펜은 306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상당히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페르스타펜은 힘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지날수록 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물론 이미 많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이 이전에는 50대 50이었다고 그 자신이 말했지만 지금은 그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80%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40점은 많지 않으며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정말 몇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페르스타펜은 시도해볼 수 있으며 페르스타펜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다른 드라이버들도 있기 때문에 레드불과 맥라렌 사이에 다른 드라이버들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페라리와 무시할 수 없는 메르세데스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편도 샌드위치처럼 끼어들 수 있으며 상대편의 포인트를 조금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스틴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분명히 스프린트 레이스에서의 이중 리타이어는 맥라렌의 포인트 상황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페르스타펜에게 8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고방식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싱가포르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자신을 발견했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사이의 접촉 이후 맥라렌의 두 드라이버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리타이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잭 브라운과 안드레아 스텔라가 경기장에서 절대 일어나곤 하지 않았던 일이며 결국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소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팀 라디오도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팀 라디오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밀턴의 라디오를 먼저 듣고 그 다음 르클레르의 라디오를 들어봅시다. 해밀턴은 경기에 매우 만족했으며 훌륭한 주말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을 찾아봅시다. 그럼 사실 경기 후에 매우 긍정적인 해밀턴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즌 후반에 해밀턴이 긍정성을 조금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르클레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들을 찾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르클레르의 라디오를 먼저 틀어봅니다. 경기 후 발언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팀으로서 잘 일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도 트랙 밖에서는 소음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단합하여 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좋습니다. 팀을 위해 행복하고 완벽한 주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샤를이 말한 것입니다. 해밀턴이 한 말도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성과이며 팀에도 좋은 성과입니다. 3위와 4위는 좋은 점수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고 있으며 승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를의 스톡 전에 저는 그에게 붙어 있었고 피트 스토크 나왔을 때 10초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멀었고 르클레르와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해밀턴이 회복할 수 있게 했지만 해밀턴의 관점에서는 그 상황에서 조금 불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간 길을 벗어났고 해밀턴은 뒤에 있었으며 그래서 쉽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지금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트랙에서도 멋진 전투가 있었으며 그래서 이번 주말의 작업에 만족합니다. 이것이 해밀턴이 말한 것이며 팀 라디오에서도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트랙 엔지니어들이 두 드라이버에게 긍정적으로 대응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분명히 받아들이기 더 좋은 상황입니다. 3위와 4위는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트랙에서 발생한 실수에 비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 실수는 엔지니어와 드라이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복잡하게 만들고 페라리의 전체적인 상황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경우 해밀턴은 그가 직접 언급했듯이 전략이 그에게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디엄 타이어로 시작했고 샤를에게 거의 붙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 10초 거리로 멀어졌습니다. 그의 속도는 레클레르와 노리스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3위 이상을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위와 4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노리스를 잡아야 했습니다. 즉, 제 관점에서는 노리스를 포디움 밖으로 밀어내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노리스를 제압하려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 두 페라리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된 경기였습니다. 아마 2위를 목표로 할 수 있었겠지만 해밀턴과 레클레르의 접전 없이 레클레르와 함께 한다면 처음에 말했듯이 2위를 목표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페라리의 주요 목표는 메르세데스를 이기는 것이고 제작자 순위에서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레드불도 이겨야 하지만 레드불은 한 명의 드라이버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츠노다가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르스타펜만 포인트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페라리의 목표는 제작자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백만 달러가 걸려있기 때문에 페라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외관상으로도 제작자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면 두 번째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 페라리가 2위를 차지한다면 시즌이 끝날 때 이것이 페라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있은 후 가상 안전차의 중요한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상 안전차를 포뮬러 1에서 빼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날로 근처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차량을 끌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상 안전차를 사용하는 것이 시간 손실을 줄이고 특히 드라이버 간의 거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가상 안전차를 잘 활용한 드라이버에 따라 거리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상 안전차의 사용이 좋으며 승인됩니다. 모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피트스톱 순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싱 불스가 가장 빠르고 메르세데스가 두 번째, 스타와 레클레르와 함께한 페라리가 세 번째입니다. 페라리의 두 번의 피트스톱이 훌륭했습니다. 피트스톱에서 페라리가 정말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라렌은 시즌에서 가장 빠른 1.91초의 피트스톱을 기록했지만 최근 그랑프리에서는 피트스톱 속도에서 다소 실망스럽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페라리가 경쟁자들에 비해 확실히 더 낫습니다. 그 말이 있은 후 레클레르는 경기 종료 후 트랙 제한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레클레르가 브라이언 보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리스가 트랙 제한을 받았습니까? 즉 트랙 제한으로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브라이언 보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럼 그거 괜찮습니다. 그곳에서는 괜찮습니다. 사실 레클레르는 노리스가 마지막 코너에서 트랙 제한을 받았을 때 이를 잘 파악했고 이를 강조하며 팀 라디오에서 말하여 심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도 나중에 넘어가지 않고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심판으로서 레클레르의 훌륭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있은 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항상 많은 감정을 안겨주는 경기이며 정말 좋습니다. 레클레르의 포디움을 다시 강조하고 이 6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레클레르의 6번째 포디움입니다. 페라리가 다른 시즌에 비해 더 어려움을 겪는 이 시즌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훌륭한 포디움입니다. 해밀턴의 연속 부진이 이어지면서 그는 페라리에서 가장 많은 무포디움 경기를 기록한 드라이버가 되었고 반면에 레클레르는 이번 시즌 6번째 포디움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멕시코에서 페라리를 어떻게 만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스틴에서 본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기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무엇이며 즐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즐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긴장을 했고 레클레르가 2위를 차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경기를 펼쳤고 우리에게 멋진 쇼를 선사했습니다. 물론 경기를 우승하고 챔피언십에서 맥라렌 드라이버들에 대한 거리를 줄인 맥스 베르스타펜에게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이 챔피언십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드레날린과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시즌 끝까지 타이틀을 놓고 싸우는 3명의 드라이버를 볼 것입니다.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댓글로 경기와 페라리 내부 충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물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타에서의 모든 것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